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고 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나서 2월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다가 12월 되겠어요? 그러게요. 자, 이번 달은 설 연휴까지 있어서 또 휘리릭 지나잖아요. 그쵸. 네. 1월부터 잘 지켜왔던 좋은 루틴들이 깨지기 쉬운 달이죠. 네. 네, 하지만 1, 2월을 또 루틴을 잘 버텨내면 또 리듬이 생겨서 그 후로는 자동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약간 2월에 흔들렸다. 네. 그러면 뭐 3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그렇죠. 시공님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우리 지난번에 2024년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전망을 알아봤었잖아요. 그쵸? 그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2024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제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미 연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였습니다. 맞아요. 이 경제적 위험 요소라는 게 네. 물가가 안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완벽하게 네. 뭐 금리가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시기로 2023년에 월스트리트의 예측은 많이 빗나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측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예고를 드렸었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부요. 네. 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뭘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을 예측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죠? 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예측을 어디까지 믿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주가 예측하는 전문가들, 이분들을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유명 한국계 애널리스트 또 유퀴즈에 또 나오셨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누구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자, 이분들이 하는 일, 주식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해요. 네. 자, 어렵게 얘기하자면 주식 분석의 개념,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 거죠. 이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을 저는 회계법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때 다른 친구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뭐 취직을 했다. 네. 이러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네. 선망의 직종이었어요. 네, 약간 증권사의 꽃 같은 느낌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경제 뉴스나 이런데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나와서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네. 뭔가 전문가 스멜이 나면서 있어 보이고 그래서 드디어 오늘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 바로 주식 분석인데요. 자, 일반 투자자라고 해서 주식 분석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저도 하는데. 자, 전문성의 차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업으로 이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이제 식사 시간 빼고는 뭐 하루 종일 그걸 하시니까. 네, 그죠? 맞아요. 자, 그분들의 리포트를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주식 분석이란 무엇이냐? 특정 주식, 특정 섹터, 더 크게는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으셨던 쓸공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말씀해 주신 트레이더나 네. 섹터 뭐 이런 네. 용어가 조금 낯설게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 주식 트레이더는
주식을 업으로 사고 파시는 분들이에요. 업으로. 예, 트레이드 자체가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거래하는 거. 예, 거래. 네. 그래서 주식을 직업적으로 사고 파시는 분들. 네. 자, 그 다음 섹터란 산업 분야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 섹터, IT 섹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예. 최근에 뭐 저도 투자를 했었지만 네. 뭐 한국에서 유행한 네. 2차 전지 섹터 오. 뭐 이런 거. 좋은 말하는 예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식 분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자, 주식 분석이란 다시 말해 주식의 가치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네요. 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엔 감평사라고 있죠. 감정 평가사. 네, 그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애널리스트. 뭔가 애널리스트가 더 있어 보인다. 용어가 용어가 영어라서 그런가? 그런가? 자, 우리도 역시 매일 일상 속에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샤인머스켓이 딱 보여요. 자, 그런데 한 송이에 3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싼데요 라는 말 자체가 가치 판단이 0점 몇 초 안에 일어난 거죠. 아, 그죠? 그러네. 예, 머릿속에서 분석이 들어간 거죠. 한 송이에 3만 원? 뭐 이러면서. 그럼 그죠? 주부들은 예. 거의 매일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엄청난 가치 평가사들이야. 그러네. 그죠? 생존에 관련된 가치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3만 원짜리 포도 먹을 가치가 있을까? 그죠? 내 생각에는 한 8천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3만 원 할만하지. 맛도 있고 뭐 씨도 없고. 샤인머스켓 먹으면 인싸 같잖아. 맞아. 뭐. 그죠?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어떤 그쵸? 물건에 대해서, 네. 상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죠. 예, 저희랑 그것은- 뭐 비슷한 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차이는 전문성의 차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한 물건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치가 판단이 가능한데, 네. 그죠? 그렇지만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어떤 적정 가치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직관적으로 한눈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주식 가치를 분석하죠. 아이고, 힘드시겠다. 예,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빨리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밤을 많이 새시더라고요. 맞아. 하루만 늦어도 난리 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 리포트를 읽어보고 이제 일반 투자자나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이 리포트를 보고 주식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도 네. 주식을 이제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분들을 보면 네. 애널리스트 분석 리포트를 보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네. 하는 분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요즘 같은 경우는 네. 뭐 유튜브, 뭐 텔레그램 같은 비주류 전문가라고 해야 하나? 맞아. 이런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아는 형. 아, 그치. 그 형 되게 잘 나가는데 그 형이 이 주식 좋대. 막 이런 거. 맞아요. 네. 자,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읽어도 이게 증권 리포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맞아.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네. 이 증권사 리포트가 처음 볼 때 네.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맞아. 용어도 너무 어렵고 맞아. 양식도 처음 보면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것만 이기면 되는데.
맞아요. 그 장벽을 한 번 딱 넘어서면 네. 그때부터는 진짜 신세계가 펼쳐지죠. 그쵸. 예. 이 좋은 정보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쉬웠어?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장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문학 작품 100편 읽기에 도전하잖아요. 그쵸. 이 문학 작품은 음. 다 그 작품마다 다 세계관이 달라서 그 음, 세계관에 적응을 해야 돼. 맞아. 그죠? 음, 근데 이 경제 분야는 음, 딱 원칙만 알면 음. 그냥 만국 공통어예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심지어 음. IMF 경제 분석 보고서도 굉장히 쉽게 읽혀요. 문학 작품보다. 한 번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그죠? 어렵지만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한번 도전해서 그 네. 산을 한번 넘어봅시다. 저도 사실 경제신문은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그죠? 아직 네. 증권사 보고서까지는 정복을 못했거든요. 아. 올해 안에 한번 정복을 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어렵다.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해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도 커요, 사실. 예, 그죠. 네. 이거 혹시 증권사에서 이거 사라고 작전하는 거 아니야? 막 음, 이렇게 음모론을 좀 떠올리기도 하고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음모론이 많아. 속은 적이 많아서 그래. 그런가 봐요. 자, 그럼 우리나라 그 증권 보고서 무료잖아요. 공짜잖아요. 네. 그죠? 자, 미국은 유료인데요. 돈을 내야 돼요. 보려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차라리 돈을 주고 팔아라.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좀 높여보자. 이런 목소리도 큰데요. 근데 뭐 아직까지 실행화되진 않았죠. 돈 내고 보라 그러면 더 안 볼 것 같은데. 그죠? 무료인데도 안 보는. 그쵸. 하긴 돈 주고 사서 보는 그 미국 리포트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군요. 예. 사실 그 돈 내고 사는 미국 그 리포트 참고용이죠, 뭐. 그죠? 그쵸. 리포트는 다 참고용이죠. 뭐 예. 신문 기사들도 다 참고용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주를 보고 싶은데 약간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까? 아니면은 돈 내고 용하다는 데 가서 볼까? 요 정도 느낌이랄까? 그죠? 네, 자, 하지만 증권 보고서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요. 네. 거시경제나 산업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맞아요. 저도 네. 뭐 개별 주식에 대한 리포트는 네.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그 어떤 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꽤 읽어볼 만하더라고요. 그죠. 되게 체계적이고 정리가 잘 돼 있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신빙성 높은 자료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식 분석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자, 주식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해서 기본 분석이라고 한국에서 부른다고 우리 열정 씨가 알려주셨는데 네. 저는 그냥 펀더멘털 분석이라고 부를게요. 그게 편하시구나. 네. 자, 두 번째는 Technical Analysis, 기술 분석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내재 가치 분석이라고도 부르는 펀더멘털 분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식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네. 펀더멘털이라는 용어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느낌이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쵸. 생소하신 실공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 보면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을 사야 한다. 그치. 예, 아니면 펀더멘털이 좋으니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펀더멘털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사전적인 의미는 근본적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그 사람 근본이 착해. 아니면은 근본이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펀더멘털 분석하는 거네. 그치. 이 주식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의 근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그 근본의 좋고 나쁨은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근본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가 높으면 근본이 좋은 거고 낮으면 근본이 나쁜 거죠. 아,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내재 가치. 그죠? 내재 가치. 너무 추상적인 용어이긴 한데, 네. 뭐 기업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펀더멘털 분석의 개념이 너무 크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치. 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또 쉬운 개념이기도 해요. 저 사실 근본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네, 그걸 설명하는 건 어려워도 그쵸. 느낌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 그죠? 자, 좋은 비유인데요. 네. 다시 내재 가치로 돌아와서 네. 자, 기업의 내재 가치란 기업의 재무 상황, 현재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상황 등을 기본으로 평가한 가치예요. 아, 네. 자, 펀더멘털 분석에서는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란 요소는 모두 끌어다가 분석을 합니다. 아, 모두. 예,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상황, 해당 산업의 상태, 그리고 미시경제까지 고려를 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뭐 경영자의 도덕성 이런 것까지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쵸. 네. 아주 단순한 그 예를 들면 우리 2022년 기술주의 펀더멘탈 분석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네. 재작년. 자, 그 이제 고금리가 시작됐던 시기였죠. 맞아요.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 예. 자, 그런 거시경제 상황을 적용을 해보니 아, 기술주들, 첨단주는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요런 분석이 펀더멘털 분석의 예인 거예요. 거시경제 정보를 가지고 네. 펀더멘털 분석을 한 예가 그쵸. 되겠죠. 예, 맞아요. 네. 자, 다시 펀더멘털 분석 계속 이야기해보면 네. 펀더멘털 분석은 지금 특정 기업의 주식의 fair market value, 즉 공정시장 가격을 결정을 해서 해당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나 과소평가되었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샤인머스켓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 8,000원 정도가 공정시장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거보다 높으면은 과대다. 그거보다 아래면 과소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뿌려져 있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와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네. 이 회사의 적정 가치, 네. 그러니까 가격을 네. 예측해보는 그런 프로세스인 거네요. 그렇죠. 자, 또 다시 쉽게 예를 들어보면 네. 이제 펀더멘털 분석을 해봤더니 과소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 정도면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 현재 가격이 60만 원이더라. 이러면 사야지. 그죠, 사야죠.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매수를 추천하죠. 그치. 자, 혹시 매수 매도 헷갈리시는 쓸공님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처음에 너무 헷갈렸어요, 저도. 그죠. 버튼 잘못 누른다니까, 그러다가. 거래 시스템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매도해야 되는데 막 매수 누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매수.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손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손에 들어와. 매도. 도는 건너갔어. 왜 그 건널 도 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네네.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물 건너갔어. 매도는 파는 거지. 뭐 이런 무식한 암기법. 깨알 상식. 자, 그래서 이제 뭐 반대로 공정시장 가격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짜리 같은데 네. 또 이상하게 되게 높은 가격에 팔리는 주식들도 있죠. 그쵸. 네, 1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에 팔린다. 너무 비싸다. 네,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식을 사지 마라. 그다음에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추천하죠. 그쵸. 자, 펀더멘털 분석의 관점은 장기 투자 관점과 맥락이 같아요. 그쵸. 예,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가치 투자.
그쵸. 예, 이 가치 투자에서 쓰이는 방법이 바로 펀더멘털 분석이죠. 그쵸.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네. 장기로 투자해라. 이게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어떤 투자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필립 피셔 할아버지, 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네. 그분의 어떤 투자 철학과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분석 방법이네요. 네, 맞아요. 언니가 언급하기를 이제 펀더멘털 분석에는 거시경제 데이터, 기업의 재무 데이터, 네. 거기다가 이제 미시경제 데이터까지 아주 많은 데이터가 사용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자, 이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단정 짓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치. 자, 그렇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요거는 알면 그래도 큰 부분을 가져간다. 예,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거시경제 데이터 중에서는 네. 최소한 기준금리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요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쵸. 거시경제 분석의 양대 산맥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것만 아셔도 아, 네. 주가가 오르겠구나, 내리겠구나, 대충은 알 수 있잖아. 그치. 대략적인 감은 그죠? 들 것 같아요. 예, 뭐 아주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올라가면 주가는 내린다. 네. 반대로 기준금리 내려가면 주가 올라간다. 100% 맞는 법칙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그쵸. 예, 요거라도 알고 가면 그죠? 예. 그래서 2024년 주가 예측하시는 분들도 네.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 기대하고 있어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쵸. 정말 이건 최소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까막눈 소리는 어디 가서 안 들을 수 있다. 네. 그죠? 그 금리의 흐름과 이 물가를 알고 있으면. 그쵸. 그죠? 자, 그다음 펀더멘털 분석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시경제 데이터들이겠네요. 그러네요. 자, 재무 데이터들 중에 지표 몇 개만 좀 알아볼게요. 네. 이거는 알아야 어디 가서 조금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어. 나 주식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자, 첫 번째 EPS 주당 순이익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많이 들어봤죠. 예, earnings per share. 네. 자, 이것은 동종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예요. 그쵸. 예, 그래서 한 주당 기업이 얼만큼 이익을 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죠. 자, EPS 관련해서는 지난 50-2화 은행 파산에도 미국 주식 괜찮았다를 들어보시고요. 네. 그때 이제 갑자기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EPS 주당 순이익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예,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쵸. EPS가 올라서 주식이 올랐다면 실적이 좋아져서 주식이 오른 거니까 그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맞아요. EPS는 내리거나 뭐 가만히 있는데 네. 그냥 주식이 오른다. 예. 이건 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거품이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해 포말 사건도 EPS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모르고 다 당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리기로는 이제 네. 금리, 주식, 물가 이런 거 관련해서 네. 좀 이 정주행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팟캐스트에는 플레이리스트 기능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정주행해서 쭉 달아서 들으시고 싶은 분들은 팟빵 아니면 유튜브 거기서 이제 쓸공 검색하시면은 거기로 들어가시면 리스트가 있어요. 네.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를 알아봅니다. 자, 두 번째 지표 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퍼. 진짜 많이 듣는 지표죠. 주식 시작하면 그죠, 제일 그죠. 먼저 퍼부터 알아야죠. 그죠. 뭘 푸라는 거지? 그죠. PER. 네. 그죠. Price to Earnings Ratio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말로는 주가 수익률이에요. 자,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가격의 개념이 들어가죠. 아, 드디어 이제 주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EPS는 이제 주당 얼마나 회사가 이익을 받냐 이런 건데 여기에는 주가가 그죠? 회사가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네. 우리가 주로 이제 주식 하다 보면은 퍼가 높다, 고퍼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네.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 퍼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식의 가격이 높냐, 낮냐,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과 함께 유명한 투탑이죠. 자, 그런데 한편 이 PER, 퍼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표는 양면성이 있어요. 자, 이 양면성이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EPS, 주당 순이익은 단순하죠.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 실적이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 자, 그런데 이 per 주가 수익률은 높으면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고퍼주는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네, 고퍼주는 사지 말아라. 약간 주식 상식같이 통용되는 거죠. 그렇죠. 자, per가 높으면 좋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해석하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익 대비 주가니까 per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너무 높다. 그치. 그러니 투자 가치가 낮다라는 기업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네. per가 높은 것이 좋은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미래의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려서 주가가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업은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수익성은 크게 좋진 않지만 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이럴 경우에는 고퍼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고퍼라고 해서 흔히 듣는 이야기처럼 고퍼주는 나쁜 주다, 꼭 피해야 되는 주다. 그게 이제 언제나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테슬라. 그러네요. 그게 그 퍼가 제가 보기로 70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와우.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렇지만 테슬라를 나쁜 주식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결국 per 주가 수익률에 대한 해석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명하다고 가정할지 어리석다고 가정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러네요. 가격이 이익 대비 너무 높은데도 사람들이 계속 산다. 그러면 이제 현명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람들이 성견지명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구나. 좋은 그렇지.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현명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현명하게 투자하는구나.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반대로 투자자들이 어리석다고 보면 네. 와,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주식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그치. 거죠. 집단주의로 인해 가지고 너도 사니 나도 산다. 테슬라 없는 사람 바보다. 뭐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좀 어리석은 투자자가 조금 더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퍼가 높으면 즉 주가 수익률이 높으면 네. 그 주식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커진 것이죠. 그치. 그래서 퍼가 높으면 사지 말아라, 고퍼는 사지 말아라 말도 나온 거고요. 그쵸. 네. 특히나 뭐 워런 버핏 같은 할아버지들은 고퍼주를 상당히 경계하시잖아요. 그죠.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지. 네. 너무 지금 가파르게 올랐거나 네. 시장에서 몰리는 주식은 경계하자라는 게 그분들의 의견인데 네.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지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다음 지표는 PEG, 주가이익 성장 비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이익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 아까 왜 펄에서 테슬라가 되게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죠? 그런데 이제 PEG의 관점을 보면 수익률이 많이 성장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퍼가 높다 해도. 그죠? 그렇지. 예. 지금 당장의 수익은 좋지 않지만 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면 네. 이 PEG 지표는 네.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PER과 퍼와 PEG 두 개를 비교해서 PER은 높은데 네. PEG가 낮아. 의심해 볼 수 있는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고퍼인데 네. 아 이게 좋아서 이게 고퍼인가 회사가 이렇게 하고 봤는데 PEG가 낮아. 성장률 낮아. 이렇게 약간 위험한 거죠. 네, 약간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라 그냥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표 PBR이란 게 있어요. 이것도 들어봤어요. Price to Book Ratio라고 해서 주가 순 자산 비율이에요. 네. 자, 이것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장부 가치와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네. 자, 장부 가치가 무엇이냐? 장부 가치 갑자기 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쵸? 장부 가치는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회사 장부상, 그죠? 거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산의 가치. 순자산의 가치. 이 지표를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네. 판매가를 원가와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바로 시장 가치를 장부 가치와 비교한다는 거로 이제 비유될 수 있어요. 네. 자, PER, 자, per 주가 수익률은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냐를 보는 지수였죠. 바로 그쵸? 앞에 거, 네. 그죠? 자, 근데 PBR은 재무제표상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다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냐. 그치. 그죠? 그러니까 망해도 이 정도는 내가 건질 수 있겠다. 맞아요. 자, 이것도 PER, per, 주가 수익률처럼 높고 낮음의 해석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이것도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낮은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기하기로 요것도 PBR이 1보다 작으면 좋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를 매각했을 때 네. 보유 자본, 그러니까 순자산을 네. 주주에게 다 나눠주고도 회사의 네. 자산이 남는다. 네. 그게 1보다 낮은 경우다. 네. 라고 해서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치 PER처럼 낮은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물건의 원가보다 판매가가 너무 높으면 또 좋은 거는 아닌 거.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자, 다음 지표는 ROE, Return on Equity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보는 지표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근데 유명하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쓸공님들한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시간과 체력, 영혼까지 바쳐야 합니다. 쥐어 짜야 되는군요. 안쓰럽죠. 자, 반면에 B라는 사람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똑같이 벌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고 건강 지키면서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영혼도 지켜가면서 웃으면서 일해요. 자, 그러면 누가 돈을 더 효율적으로 벌고 있죠? B. 그죠, B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가 가진 자본을 사용해서 네. 창출하는 수익이 높으면 좋은 기업인 거죠. 음. 그러니까 즉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아, 조금만 투여해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ROE가 높겠네요. 그죠. 음. ROE가 낮으면 음. 회사가 이익을 내려고 음. 쥐어 짜고 있다는 예, 약간 요런 아, 의미거든요. 모든 것을 투여해서 예. 요거만 벌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낮은 회사인 거죠. 아, 예. 그렇다면 이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거든요. 일 조금만 한다고 더 많이 할 그죠. 수 있는데. 예. 저 사람 딱 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설렁설렁하고 딱 끝내. 빨리 더 쥐어짜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라 이거지. 요즘 기업 문화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다닐 땐 그랬거든요. 맞아. 너무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ROE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저도요. 예. 이 삶에 있어서도 시간, 체력, 정신력, 자신의 자본을 너무 쥐어짜면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쵸. 그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ROE가 높은 기업이 좋다. 네. 자, 그 다음 지표를 살펴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지표인데요. 이게 네. 끝은 아니지만 대표적 지표 중에 마지막. 네. 자, 디비든 페이아웃 레시오. 자, 배당 성향이라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네. 단어가 고급지면서도 어려워졌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배당. 음. 배당이란 말 뭐 다 아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어려우시면 음. 자,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자, 주식을 할 때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죠. 예, 첫 번째는 주식이 올라서 매도했을 때, 네. 그죠? 즉 팔았을 때.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배당을 받을 때죠. 그쵸. 자,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거.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음. 회사의 순이익 중에 얼만큼의 비율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치.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주식들이 배당 성향도 높고, 그죠? 그다음에 배당 횟수도 좀 많고. 그죠. 분기 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당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네. 알림이 오거든요. 네. 진짜 뭐 소소한 금액이에요. 뭐 네. 1불도 차 않는. 근데 그거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이 심지어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도 배당 자주 들어오는 게 좋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을 정도죠. 그치, 고배당주 이런 거. 예, 그 고배당주만 골라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 요게 이제 고배당주 노리시는 분들은 많이 보는 지표라 꼭 알아두시고요. 네. 자, 이렇게 EPS 주당 순이익, 네. PER per 주가 수익률, 네. PEG 주가 이익 성장 비율,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네. ROE 자기 자본 이익률,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 이렇게 6가지의 재무 지표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쵸. 예,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거 다 설명하려면 한 1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채널 하나 따로 파야 돼. 그러니까. 주식 언니들 해가지고 주식 언니로 파야 돼. 네. 자, 이 중에서 최소한 나 이 6개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최소한 EPS 주당 순이익, per 주가 수익률,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요 3개는 좀 경제 상식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지표들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 지표들이요. 네. 재무제표를 보고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자, 요즘은 증권사 거래 시스템인 HTS 또는 이제 증권 포탈 있죠. 네이버 증권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다 알아서 계산을 해놨어요. 검색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군요. 예. 자, 오늘 주식 분석 다 끝내려고 했는데 기술 분석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자, 오늘은 주식 분석 방법 2가지 중 펀더멘탈 분석, 기본 분석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2번째 주식 분석인 기술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렇게 많은 지표를 내가 다 배우고 통달해야 되는구나. 역시 주식 투자는 쉬운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죽하면 애널리스트라는 전문 직업군이 따로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필립 피셔 분이 네. 이 펀더멘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네.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라. 맞아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나 봐요. 맞아요. 이 맡기는 것도 내가 좀 알아야 맡기니까. 그치.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아두자. 그 앞에서 예. 말했던 그 3가지 정도는 알아야지 예. 내가 확인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주식 전문가한테 맡기면서 거기서 막 EPS 퍼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그걸 맡기겠어요. 이건 EPS가 높은 기업이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랬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맞아요. 자, 오늘 비교적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달려와 주신 쓸공님들 감사드려요. 네. 예, 분석 이야기를 한참 했더니 이번 주는 아주 분석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